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연기하시는 분입니다. 성함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스크린에 지금 QR코드 떠 있는데 촬영하시면 오늘 오픈카카오 채팅방 창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객 질문을 마이크 릴레이 하지 않고요. 오픈카카오 채팅방에 남겨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 들려주시고 싶은 감상이 있으신 분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오픈카카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취합해서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정말 간단하네요. 그쵸? 네, 명절 저는 저희 집은 항상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명절의 풍경인데 너무 진심이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원하는 명절의 풍경을 보내고 오셨군요. 네, 영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센티멘탈 기대하신 분들 많으셨죠?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칸 영화제부터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면서 도대체 또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의 콤비가 어떤 작품으로 영화를 만들었는가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지금 뭐 작품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여우, 나무, 조연상 등을 포함해서 9개 부문의 후보자도 또 올랐기 때문에 상이 사실 영화의 성과를 말하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또 이 영화가 어떠한 결과를 차지할 것인가도 이목이 좀 집중되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일단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손희 배우가 굉장히 이입하면서 볼만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저 사실 제가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면서부터 항상 제 취향이었거든요. 그린라이트 미디어에서 가져오는 영화가. 그래서 당연히 취향이겠지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칸 영화제 이후에 어떤 영화들이 있는지 들었을 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다시 같이 작업을 하는 것도 기대가 됐고, 또 이런 가족 간의 이야기라는 것도 궁금했고, 근데 역시나 제가 기대한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운이 계속 남아있었어서 오늘 극장에 계신 관객분들이 뭔가 지금 좋은 마음이실 것 같다는 기대를 좀 안고 온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뜬금없이 명절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는 그 저는 언론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보잖아요. 그래서 명절 전에 이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는 어떤 저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킨 영화랄까? 그래서 이번엔 싸우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 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이야기인 동시에 그것이 또 각각의 소우주인 덕분에 이렇게 다른 가족이 있다니 혹은 그렇게 다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감상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라고 바라보게 되는 그 불가분의 집단이 바로 가족인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가족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차차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배우로서는 너무 공포스러운 순간이 초반에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게 연극 무대이긴 하지만 공황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고 연기를 하기 직전에 너무 큰 압박감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수호를 하셨어요? 연기라는 사람이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그렇게까지 큰 자아를 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제가 저 사람은 막 엄청난 배우인데 저는 그냥 관객이니까 그냥 본 것 같은데요. 배우로서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로서의 자아를 이입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차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공황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장면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김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아킨 트리에 감독은 항상 에스케 포그트라는 각본가와 함께 공동 각본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두 사람이 만든 작품을 연극으로 올린다라는 설정에 새로 만들어진 극이에요. 이게 이름이 노라이기 때문에 입센의 뭐 인연의 집을 모티프로 한 연극인가를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두 사람이 작업을 할 때 1700년대에 노르웨이에서 화형당한 마지막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재해석한 어떤 연극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아킨 트리에 감독 한국에서도 굉장히 팬들에게 많은 영화로 알려진 감독이긴 한데요. 레나테 렌스베라는 배우와 또 잇따른 작업으로도 영화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소니 배우가 이전에 이 두 사람의 작업을 사무체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레인스베라는 배우를 두고 사실상 시작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취약점, 뭐 내 카메라에 담겼던 얼굴 이런 것을 너무 잘 아는 감독과 작업한다는 게 배우 입장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뭐랄까, 저는 현장에서 배우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연출자와 나 사이의 신뢰가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잘 알고 정말 나의 약점까지 잘 아는 사람이라면, 왜냐면 일단 우린 한 편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 하니까 저 사람이 내 약점을 이용해 먹진 않을 테고, 그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그런 욕심도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서로한테도 되게 좋은 도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전에 이 두 사람의 작업과 비교해서 연출이라든지 연기의 측면에서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지점도 혹시 있었어요? 저는 막 되게 다르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요아킨 트리에 감독이 어떤 보는 사람이 그 인물에 되게 동일시할 수 있게 만드는 연출을 잘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방식이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일 때는 뭔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말로나 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퀀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머릿속과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동화되게 만드는 그런 연출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거랑은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뭐랄까, 어떤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없이 한 것처럼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 존재하는 걸 최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솔직하게 그려낸 덕분에 뭔가 모두가 동일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얘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왜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자기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방식은 되게 다른데 이 사람은 이런 거에 되게 특출난 연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지난해 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을 때 그 경쟁 부문 상영작을 하면 그 모든 감독과 제작진과 배우들이 기자회견을, 공식 기자회견을 갔는데 온라인으로도 요즘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도 그 기자회견들을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때 엘른 페닌이 여기서 레이첼을 연기한 배우가 요아킨 트리의 여름이라고 써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기자회견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그 앞선 레퍼런스의 사연은 그 유명 뮤지션 중에 찰리 XCX라는 뮤지션이 있잖아요. 그 분이 앨범을 새로 내면서 브레서머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코첼라에서 그걸 공연하는 것을 패러디한 방식의 엘른 페닌이 어떤 나름의 오마주를 넣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 다른 이야기도 알아요. 네.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자동 자막을 이용해서 열심히 이 보셨다고. 팀의 GV 영상들을 막 봤거든요. 근데 요아킨 트리에 감독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을 사람들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걸 요아킴의 서머라고 부르고 싶다. 근데 엘르펜이었나? 요아킴의 서머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요아킴 윈터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찰리
SCX가 공연할 때 그거 하지 않았어요? 뒤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 그거 캡처해가지고 그 영화 기다려야지 막 이랬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엘리 페닌이 그렇게 티셔츠 입고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본 거예요. 요아킴 트리에한테 그래서 네 여름이 뭔데? 막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본인이 어떤 답변을 생각을 해낸 거죠. 그런데 엘리 페닌이 그런 존중감을 보인 의미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여름 풍경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럴 자격이 있는 아티스트라는 의미로 요아킴 트리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요아킴 트리의 영화에서 항상 여름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계절 배경이었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감독이 배우를 생각하고 쓴 각본이면서 배우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식의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역으로 요아킴 트리에라는 연출가와 작가가 같이 작업한 배우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들키고 또 같이 반영이 되면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걸 볼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인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 영화는 배우들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깊숙하게 다가간 영화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요아킴 트리의 작업 방식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카메라를 찍을 때 모니터를 안 보는 감독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보통 영화 현장이라고 하는 건 더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의 촬영 감독이 현장에서 배우들에게 다가가고 혹은 어떤 찍어야 될 대상에 다가가고 감독이나 스크립터들은 모니터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 연기를 모니터를 통해 보게 되죠. 그런데 요아킴 트리에 감독은 항상 촬영하고 옆에 앉아 있대요. 그래서 카메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우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사소한 디테일까지 포착하기 위해 그 자리를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텔란 스카스가드, 그러니까 여기서 구스타프를 연기했던 배우는 그 행동을 배우들의 얼굴을 향한 집착적일 정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향하는 관심사가 대사를 어떻게 발음하느냐가 아니라 배우들의 얼굴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포착하기 위한 디테일한 집착이 이 영화의 어떤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배우들에게 더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영화라는 인상을 주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 그와 관련한 얘기를 본 게 있는데 감독님이 그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을 하고 나서 이제 배우들도 사람이니까 뭔가 그들 사이에 그런 공기라던가 뉘앙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꼭 대본을 수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 배우들이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묻어나는 씬을 결국은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되게 진짜로 가까웠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도 요아킴 트리에게 정말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 모니터를 안 보세요? 왜 카메라 옆에 앉아 있나요? 라는 질문에 감독의 항변은 배우들의 연기를 볼 때 나를 봐주세요. 내가 지금 당신이 만든 이야기를 이렇게 연기하고 있답니다. 라는 의도가 느껴지는 게 조금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좀 걷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카메라 옆에 앉아있는다는 표현을 감독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에 이르러 조금 달라진 면이라고 느꼈던 건 이것은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존의 요아킴 트리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영화가 요아킴 트리에가 자기식의 판타지를 가장 벗어난 영화라고 느꼈어요. 이를테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을 만한 전작은 산후체니까 그걸 예를 들어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중간에 판타지 장면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르네테 레인스베가 연기한 여자가 구 남친을 떠나서 새로운 남친으로 삼고 싶은 남자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도시 전체가 멈춰 있고 이 여자만 막 달려가는 듯한 어떤 일종의 현실적인 판타지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는 그마저도 허락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전에 델마라든지 그것은 또 공포의 기전을 가지고 있는 영화니까 조금 더 그런 씬들이 있었을 텐데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라우더된 밤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연출작엔 약간의 판타지적인 상상력의 요소들이 인물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무언가로 쓰인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바닷가에서 아침에 레이첼을 마차에 태워서 호텔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판타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현실적인 무언가만 허락된
터치의 영화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판타지성을 완전하게 좀 벗어나버린 시도를 하고 싶었던 영화가 아닌가라는 어떤 의중을 가지면서 이 영화를 좀 진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심에 가족 관계가 있죠.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소재이고 우리가 아마도 영원히 얘기를 할 소재잖아요. 가족관계 사이의 해묵은 상처, 감정 이런 걸 들여다보는 작품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누군가에겐 전혀 선호하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유독 이 영화 관람평이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뭔가 영화의 이런 기능을 언제나 기다리는 관객들한테 답이 되어줄 만한 영화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그런 류의 관객이라서 저는 이런 가족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조금 숙제같이 느껴지는 다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를 별로 그닥 특별할 게 없는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냥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현실에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순간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 감상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영화 혹은 연극 혹은 드라마라는 매체 예술에서 가족이란 건 진짜 마르지 않는 셈인 것 같아요. 파도 이야기할 주제가 있는 항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 또 하나의 어떤 그냥 가벼운 생각이라면 장례식이 역시 있어야 가족이 모이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기에 진짜 좋은 어떤 터치가 된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때 아버지가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서 이제 제대로 대화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 하잖아요. 하지만 딸은 갑자기 아빠 노릇하겠다고 나설까봐 걱정이다라는 그 팽팽한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도 처음 그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조우했을 때죠. 그 이후로 이제 이 가족의 해묵은 갈등이 무엇인지가 켜켜이 드러나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넌 날 닮았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족이니까 DNA적으로 닮았다는 표현보다 어쩌면 구스타프는 굉장히 무심한 아버지 같지만 노라의 분노와 슬픔을 자신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동질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질성을 막 일일이 대사로 설명하는 대신에 모두의 얼굴이 막 겹치는 그 표현주의 방식의 몽타주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감독이 표현을 했겠지만 노라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떠난 것을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성장했다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와 떨어져서 그 죽음의 애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쩌면은 자기가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을 안고 자랐을 그렇게 자라서 아버지가 됐을 구스타프의 상처는 사실상 종류는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각각 노라는 떠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봐야 됐고 구스타프는 문을 닫아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그 두 사람은 그대로 어른으로 자라버렸기 때문에 각각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노라는 또 한층 더 겹이 씌워진 것이 배우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내 감정을 조금 더 안전하게 느끼는 식이란 한 겹의 겹을 더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저는 노라의 이 대사가 나왔지만 구스타프가 영화를 만들게 된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자신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안전하게 가족이든 자신의 상처든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영화 만들기를 이 가족들이 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매정하게 보이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영화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이 각본을 지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딸의 명성을 조금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너 최근에 연극 시리즈 잘 됐으니까 좀 투자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 딸이 자기가 쓴 이 글을 한번 발음해보길 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그 아버지가 쓴 각본을 읽으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혼자서는 못하겠고 나의
나에겐 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노래가 막 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스타프의 어머니이자 자기 자신을 연기하게 하는 그 기회를 딸에게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좀 못난 변명 같은 영화가 아닌가. 결국에는 그의 마음까지 조금 이해해버리고 많은 그런 영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 스튜디오 방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저는 조금 더 멜로드라마적인 형태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이런 방식의 가족 드라마가 됐을 수도 있는데, 조금 독특한 결을 가진 감성적인 드라마가 된 것은 아마도 할리우드 스튜디오 바깥에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인상적인 캐릭터 가운데 집도 하나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영화예요. 그리고 집에 쌓인 시간, 기억, 상처,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의 레이어들을 다루는 방식인데요. 이건 어떻게 느껴졌어요? 이 방식은? 저는 처음에 나를 집이라고 정하고 쓴 에세이로 시작하잖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뭔가 비유적인데 제가 몰입하기에 너무 쉬운? 그러니까 뭔가 공감하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집이 갑자기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싫을 때도 있는 게, 뭐 괜히 토이스토리 같은 거 보고 나면 집에서 물건들한테 미안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집이라고 하니까 또 집한테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가족의 일원으로 집이라는 걸 선택한 게 저는 그 부분에서 고스트 스토리도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바라보기에는 이들의 인생이 정말 짧은 시간이고 생각보다 해지고 뭐 상하고 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집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집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났을 때 이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집은 사실은 이 물성 있는 형태의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집이라는 것도 어쩌면 진짜 내가 느끼기에 내 집이 다 망가지고 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수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좀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에세이 되게 창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과제를 했을 가능성이 진짜 없는, 만약에 저런 과제를 받고 수행하는 어린이로 내가 자랐다면 지금보다 좀 훌륭한 어린이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왜냐면 이거 문화적인 배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하다못해 그 에세이를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 어떤 것도 이 영화에 약간의 부러움을 느꼈냐면, 여기서 그 집의 역사를 얘기할 때 고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방에서 할머니가 태어났고 이후에 부모님이 침실로 쓰던 방, 그러니까 각 세대의 기억과 온갖 일들이 일어났던 대상으로서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낡은 집을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대부분 재건축,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 키즈일 텐데, 그렇게 자라난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대상이 없는데, 이런 집이 없고 이런 도시가 없고 이런 과제를 해보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을까 하는 좀 막연한 부러움 같은 것도 솔직히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이 영화의 그 집을 소개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노르웨이 오슬로의 풍경들을 쭉 보여주고 도시 전경을 보여주다가 공원을 보여주고 그 사이를 훑고 집에 다가가죠. 그래서 창문과 외벽도 보여주고 벽에 있는 낡은 흔적들도 보여주고 누군가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우리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존재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 존재는 벤테브루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한 나레이션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손희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거는 한 인간의 삶보다 오래된 존재죠. 어떤 가족의 전체 시간보다도 오래된 존재인데 한 자리에서 시간과 기억과 소음과 고요와 그 모두를 간직한 목격자로서의 존재가 영화 속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아킨 트리에 감독의 가족도 증조 할아버지가 1906년도에 지은 집을 얘네 가족이 소유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반영이 됐을 거란 추측이 가능하죠. 실제로 이 감독의 외할아버지는 에릭 레헨이라는
노르웨이에서 활동했던 뮤지션이자 영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하다가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풀려났을 때 그 트라우마가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세대별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외할아버지가 영화 작업을 한 것도 가족들이 생각하기에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사냥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를 이 영화의 나레이터로 쓴 겁니다. 벤테고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에게 나레이션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할아버지의 존재를 손자인 요아킴 티리의 영화에 간접적으로 좀 불러오는 방식인 거죠. 마치 구스타프가 딸과 손자를 자기 영화에 출연시키는 것처럼 좀 이렇게 이전 세대의 무언가, 다음 세대의 무언가를 좀 가져오는 방식의 영화 만들기가 된 것인데요. 집이라는 공간이 가장 신기한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같은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감정이 가지고 있다는 것. 뭐 집 자체에 대한 감정도 그럴 것이고 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럴 텐데요. 여기에 영원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난제 하나가 더 붙죠. 같은 부모에게 자랐는데 형제자매는 왜 이리 다른가라는 어떤 영원한 난제가 발현되기도 하는데 아버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집이 구스타프에게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감독으로서는 명성을 되찾을 공간의 기능을 하기도 하죠. 자녀들에게는 부재와 상처와 물음표로 영원히 남아버린 공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같은 감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감정이 발생을 하죠. 자매들의 경우에도 동생은 난 항상 여기서 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언니 노라는 여기서 살고 싶었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 집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대응하는 장소는 아그네스, 동생이 찾는 후반부의 기록 보관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등장하는 공간치곤 좀 정성스럽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보관소에 찾아가는 과정, 기록이 어떤 식으로 쌓여있는지 그 아카이빙의 과정을 영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러 역사와 시간이 적층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집과 이 기록 보관소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있다면 집처럼 주관적인 기억이 쌓인 공간이 아니라 역사적인 객관적인 기록의 공간이라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집과 기록 보관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공간성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직업을 확장한다면 결국 등장인물들을 위한 무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로케이션은 두 각본가가 그러니까 요아킴 튜리와 공동 각본가가 각본을 쓸 때 매물로 운 좋게 나왔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20세기 노르웨이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집이었다고 하고요. 이 실제 집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집과 똑같은 것을 스튜디오에 지어놓고 여러 세대별로 이 집이 어떻게 변형되어 갔는가를 하나하나 미술로 만들어내면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로케이션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요아킴 트리의 집에서 5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으면서 딸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재워줄 수 있는 최적의 촬영 환경을 감독으로서는 맞이한 셈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네. 그 집인 줄 착각하고 집에 걸어가려고 나왔는데 스튜디오였다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찾아보셨군요. 센티멘탈 밸류라는 그 감정적인 기류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좀 어긋난 관계를 우리가 좀 센티멘탈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영상으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장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뭐 대사로 우울해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표현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가 이 감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걸 말로 설명하기엔 저의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영화가 그거를 너무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같아서 저한테 잘 전달이 됐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같은 걸 서로 다른 모양으로 받아들인 세 사람이 그걸 안고 살아가는 그냥 그 하루하루를 보는 것만으로 짐작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정말 사람하고 친해지듯이 한두 번 봐서는 모르겠던 이 우울감이 뭐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얼마나 크고 무거운 건지 몰랐던 걸 이 사람의 하루들이 더 쌓이면서 아, 내 생각보다 크구나, 깊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드는 연출이었어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요아킨 트리의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비슷한 감정인데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일어났던 어떤 팍 튀는 감정보다 이 사람들이 겪어왔던 과거 혹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기는 잔여물이 있잖아요. 그 잔여물로서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감독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사실 어떤 감정 하나를 표현하려고 해도 그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흐름들이 결국에는 그 감정으로 닿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각본을 쓰는 과정이 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추측해 보건데 역으로 접근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덧붙이고 사연을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아킨 트리에가 비슷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라고 해서 자기 복제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좀 항상 천착하는 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처의 온상이 어떤지를 늘 들여다보기를 주저하지 않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각 개인의 문제로 가져간다면 어떤 이유로 내가 지금 삶의 목표가 없어 혹은 방향을 잃었어 그런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그럼에도 알아내려는 약간 투쟁의 이야기가 항상 이 사람 영화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정서가 있죠. 삶에 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어떤 언어와 상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불가해한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드물게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라면 카메라를 들고 무언가를 포착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산후체를 떠올려 보면 여주인공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다는 기억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착하는 이미지들을 영화 예술과 좀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가 항상 이 감독의 영화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저는 감독이 만드는 영화들이 노르웨이 배경이랑 좀 더 느껴지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유럽이잖아요. 선진국이죠. 그리고 여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뭐 국제 분쟁에 휘말린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빈곤이 가장 큰 사회 문제라거나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계급 갈등이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런 사회일수록 시선이 굉장히 작은 단위로 향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이라는 집단이라던가 아니면 개별 자아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자란 감독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내가 가진 문제라는 무엇인가 이런 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 개인적이고 내밀한 비극, 정신적인 문제들을 향할 여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아킴 트리에가 좀 이런 방식들로, 이런 소재들로 이 모호한 감정들, 우울감, 사회적인 어떤 것에서 오는 나의 박탈감 같은 것을 어떻게 영화에서 시각적, 청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점점 더 탐구 영역으로 좀 넓혀가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직업군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좀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 영화처럼 내가 너무 잘 아는 직업군이 캐릭터로 등장할 때는 이입이 더 쉬워요? 아니면 반대로 좀 더 안 돼요? 어떤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 좀 더 빠져들게 되는데 당연히 그 같은 일을 대하는 태도나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멀어지게 되기도 하죠. 이 영화의 경우에도 딱 반반이었나요? 특히 노라의 경우에는? 혹은 레이첼의 경우?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다 좀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그 개인이 느끼는 공포라든지 아니면 그 조바심 있잖아요. 욕심이 나고 내가 더 잘 알고 싶은데 진짜 나에게 이 글을 준 감독님만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어떤 그런 너무 간절하고 막 애타는 그런 마음은 너무 알겠으니까 그래서 더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어쩌면 그 초반에 노라가 공황 때문에 연기를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보다 레이첼이 이 감독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 너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장면이 배우로서 좀 더 공포스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네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뭐랄까 거기가 너무 커다란 극장이기도 해서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캐릭터로 보이지 않고
뭐랄까 인생에서 나와 내가 마주하는 다른 사람들, 세상을 대하는 것처럼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너무 어려운 사람으로도 저는 왠지 모르게 읽혔던 것 같은데 레이첼은 그냥 정말 1대1 대화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더 좀 가깝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영화 속 가족의 상황을 개인에 투영한다면 어떤 답변이 들려줄지도 궁금한데, 영화 속 가족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아버지와 나의 과거를 대하는 태도가 언니에 가까울까? 언니 노라에 가까울까? 아니면 동생 아그네스에 가까울까? 어떤 반응에 더 가까울까 궁금해지죠? 일단 현실적인 포지션은 언니이기는 하죠. 네. 언니죠. 근데 제가 요즘 그 인터넷 세상에서 보면 인터넷 세상이요?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온라인? 온라인 그런 데서 보면 저랑은 너무 다른 뭐랄까 마지들의 특성, 뭐 첫째들이 이래 뭐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저희 집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첫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막 너 이거 이쁘다 이러면 줄까? 동생들이 이런다고. 아닌데? 나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족마다 이 첫째와 둘째의 역할이 다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는 이렇게 놀랐던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하다고 느끼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전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로는 또 동생 입장은 어떨지 모르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는 특히나 아빠를 향해서 어땠을 것 같냐고 하면 저는 노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자매로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이 가족의 어떤 비극이라면 그걸 구스타프와 노라의 경우로 한정한다면 자기가 속하는 예술의 분야로만 그 예술의 방식으로서만 세상과 진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좀 굉장히 안쓰러운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스타프의 캐릭터를 어떻게 좀 만들어 갔을까를 상상을 해보면 저도 이 캐릭터에 제가 연민을 느끼는 나이가 될 줄은 몰랐는데 전쟁 전후에 자란 세대잖아요. 전쟁 전후에 자란 세대는 전쟁 세대가 아는 트라우마를 계속 보고 자라는 세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세대가 겪은 일들이 인생에서 너무 거대한 어떤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 감정 따위는 그냥 묻어두는 법을 먼저 배우는 세대인 것 같거든요. 저는 트라우마의 바로 아랫세대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근데 그런 데다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떤 지침이 훨씬 많았을 남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발화하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하는 세대가 그 세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 자체를 연민하게 됐다기보다 좀 세대론적인 차원에서 구스타프를 연민하게 되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고, 서툴지만, 그러니까 각본을 세상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건네주는 게 너무 싫긴 하지만, 그리고 딸들에게 자신의 방식으로 좀 폭력적인 화해를 요구하는 것이 좀 싫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짜 애를 쓰면서 과거와 화해하려는 세대로서 이 구스타프가 보인다는 것도 좀 제가 이 영화를 약간의 나이가 들어서 보게 됐을 때 좀 달리 보이는 지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안한 출연을 거부하는 마음도 너무 이해는 되잖아요. 그래서 손희 배우의 의견이 너무 궁금했던 게 그 거절하는 마음은 또 뭐였을까? 그리고 각본을 읽어보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글에 감안했다는 건데 그 사이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봤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 사실 두 번째 하신 질문은 저한테도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그 글이 너무 다 읽고 싶잖아요. 다 그렇죠? 다 그러시죠? 뭐가 있었길래 저렇게 달라지지? 하는 궁금함이 저도 있었는데 뭐 그게 뭔지 모르는 게 맞다고도 생각하기는 했어요. 일단 거절하는 마음은 깊은 의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빠랑 뭔가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 의도를 이해했다면 아빠가 시도하는 그 무엇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뭐 화해건 반성이건 뭔가
뭔가 달라지려는 어떤 도전이건 그거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빠랑 가까워지는 것도 두려웠을 것 같고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본 안에 뭐가 있었을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역시 세 명이 다 있어야 됐던 것 같은데 결국에 그 각본에 뭐가 있었다 한들 아그네스가 가져와서 언니가 나한테 한 번만 읽어줄 수 없을까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각본에 뭐가 담겨있든 전달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각본을 읽는 장면에서 초반에 너무 초반 장면이라 내 기억에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혹시 이게 연결이었나? 라고 생각되는 게 초반에 나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을 한번 찬찬히 다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집이 소음보다 싫어한 건 침묵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 집은 점점 가벼워졌다. 소음은 사라졌지만 집은 아버지가 만든 소리를 그리워했다. 이게 그 노라가 쓴 에세이라는 설정하에 누군가의 목소리로 이걸 들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초반 나레이션에 조응하는 게 저는 이 각본을 읽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에세이의 집, 그러니까 소음보다 침묵을 싫어했고 점점 가벼워졌고 사라졌지만 소리를 그리워한 이 집이라는 존재를 자신을 투영해서 노라가 쓴 글이지만 그 집 대신에 노라를 대입해도 전 이상하지 않은 문장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라는 소음보다 싫어한 게 침묵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 노라는 점점 가벼워졌다. 소음은 사라졌지만 노라는 아버지가 만든 소리를 그리워했다고 다 치환되는 문장들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면서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없었던 서로의 소음의 시절을 지나서 그리고 서로에게 말들이 완전히 소거된 그 음소거의 상태를 마주하기까지의 시간을 그 글들이 메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말보다 나은 침묵을 이 두 사람은 공유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저는 이 영화의 결론이나 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가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가 시작됐다, 절대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적어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도 이 영화가 선택한 좀 현실적인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외부인 레이첼도 있습니다. 엘리 패닝은 사실 거의 고래 싸움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레이첼의 입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좀 달리 보이는 영화 지점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녀에게 미안하지만 레이첼의 입장에서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레이첼의 입장으로 제가 느꼈던 게 있다면 뭔가 소외감? 뭔가 더 알고 싶고 이미 나한테 어느 정도 보여줬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다 알지는 못해. 어떻게 해도 다 알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은 이미 나한테 왔어. 그래서 되게 패배감이 들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레이첼 입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진짜 그냥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레이첼이 이 가족과 다르게 이 가족은 성숙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지 못해서 혹은 시간의 간극을 메우지 못해서 서로 보지 않는 방식, 삐르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이 가족의 이야기에 자기가 뛰어들었다고 생각한 이상 최선으로 이 가족에 녹아들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이 딸처럼 연기하려고 이 레이첼이 연기하는 순간이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절대 내 식으로 체화할 수 없어를 감독님 저를 왜 이용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숙한 언어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가족이 갖지 못한 대화의 방식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요아킴 트리의 영화를 항상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감독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잉마르 베리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내극이라는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 좀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화법들도 비슷한 결들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이 레이첼이라는 캐릭터가 잉마르 베리만의 색채와 굉장히 많이 겹치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자기가 아닌 정체성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설정은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설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잠깐 언급한 얼굴이 막 마구 중첩되는 숏 같은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오마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레이첼에게서 뜻밖의 조금 잉마르 베리만의 성격들과 색채들을 읽어내게 된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가장 이입했던 인물이 누군지도 궁금한데 역시 노라일까요? 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느끼기엔 아그네스 너무 이상적인 인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배우가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노라는 되게 단점투성이인데 아그네스는 단점이 없다 하니까 그 아그네스 배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안아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거기에 동화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좀 노라에 이입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레이첼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대화라는 게 정말 말 말고 침묵으로만 또 전달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화를 하는 주체가 나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절대 불가능한 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레이첼이 외부인이어야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될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사람만이 이거를 풀어낼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자매 관계에는 너무나 이입하면서 당연히 보셨겠죠? 저는 그냥 영화나 판타지로서만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너무 저는 똑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랑.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영화를 보다가.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언니가 있었잖아. 그런 얘기를. 그리고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언니가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노라랑 더 멀고 그리고 노라를 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누군가 나를 안정시켜줄 사람이 없었던 존재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그 공포에 짓눌리는 감각을 아그네스는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더 노라한테 이입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뭐랄까 영화에서 이거를 다 같이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던 건 아그네스가 그런 말을 할 때 갑자기 어린 노라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안간힘을 써서 이 동생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까. 그래서 더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애탔던 것 같아요 보면서. 영화를 볼 때 가장 감정적으로 확 이입이 되는 장면이 그 장면이잖아요. 왜 너는 망가지지 않았지? 언니가 있었잖아 라고 말한 대목에서 약간 속절없이 우와 이렇게 돼버리는 구석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경험했다니까 너무 신기하고 역시 자매는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서 두 자매가 영화 안에서 포옹을 하잖아요. 이게 그 아그네스를 연기한 인가 배우의 애드리브였다고 해요. 원래는 포옹하는 것까지도 없었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은 더더욱 없었는데 너무 그 순간에 배우가 느낀 감정을 표현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아킨 트리에는 카메라 바로 옆에서 배우의 반응을 살피는 감독이기 때문에 해도 돼 이렇게 언지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각본에는 없었지만 포옹하는 장면, 사랑해 그리고 나도 사랑해라고 하는 이런 게 등장을 한 건데 외국 영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 보면 I love you가 진짜 무슨 추임새처럼 등장하잖아요. I love you baby 막 이런 게. 그런데 의외로 북유럽 영화에서는 사랑해라는 말이 진짜 흔한 말이 아니거든요. 잘 안 나오는 대사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배우가 그 순간에 자기가 왜 이런 대사를 떠올렸을까 싶을 정도로 좀 낯선 어감의 단어였을 텐데 그런 걸 영화에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을 만한 장면을 만나는 것도 이 배우들에게 굉장히 축복 같은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배우들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자랑하죠. 네, 작업을 함께한 작업에 대한 그 기쁜 소회를 엄청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쌍방의 신뢰가 엄청 두터워야만 가능한 왜 그런 게 있다 하잖아요. 영화를 만들면서는 마법 같은 순간이 있다고. 근데 그런 걸 선물을 받으려면 이 모두가 그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기초 공사여서 이게 되게 튼튼했다는 걸 너무 느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초공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네요. 이 영화가 예술과 삶의 상관관계를 어쩔 수 없이 생각하게 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그게 어떤 식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 평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직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할 텐데 어떤 점이 또 이 영화가 표현하는 방식과 같고 또 어떤 점은 달랐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되게
어슴푸레하게만 남아있는 기억인데 제가 어린 날에 언젠가 예술은 왜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말씀을 좀 힌트를 주셨었는데 그게 누군지도 어떤 이야기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아 그래서 예술이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냥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의식주만큼 필요한 거라고 예술이.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예술이라는 건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어떻게든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필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라봐야만 보이는 것들이 엄청 많은 곳에 엄청 많이 혼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예술을 통과해서 나의 새로운 눈을 가졌을 때 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영화 안에서도 이들이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람인 본인으로서 뭐 아빠로서 딸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떤 이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로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참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 잘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 예술, 그러니까 좁혀서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아닌 이상, 눈이 너무 넓지 않은 이상 나의 삶 이외의 것을 사실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영화를 보는 시간만큼은 그리고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영화관이라는 장소 안에서만큼은 저는 이해 안 되는 캐릭터를 위해 우리가 최선의 인내심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똑같이 현실에 구스타프가 있다고 하면 내 눈앞에 있다고 하면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상황처럼 구스타프를 이해하지 않으실걸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캐릭터를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 캐릭터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만큼 현실 세계에 내가 그 마음을 발휘한다면 진짜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은 저는 보는 사람의 영혼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요. 영혼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경험일 거예요. 상처받는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그 레이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처럼 이게 외부인일 때만 가능한 어떤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극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가짜인 거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데 그걸 믿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믿겠다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 때만 가능한 이해심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마음을 열고 보면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거 말고 극장을 나가서 또 다른 걸 볼 겨를이 생기는 거죠. 공감과 치유의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저는 영화가 주는 치유의 기능에 접근해서 말한다면 좀 폭넓은 다수의 공감을 끌어내는 집단 치유의 기능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도 같은 정서들 있죠. 그리고 또 한쪽에는 개인적 차원, 그러니까 영화를 작업하는 사람 개인의 차원의 해소와 치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영화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었다면 아까 손희 배우가 궁금했었던 구스타프의 각본, 영화 만들기 혹은 노라의 연기가 어떤지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접근이 이 영화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거의 거세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예술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예술과 삶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접점을 들여다보고 싶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예술가여도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자식이라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예술가가 훌륭한 가족 구성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예술이 개인적 치유와 과정에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탐색을 이 영화를 통해 보여준 게 아닌 건가 싶고 특히 마지막 장면까지 이야기를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화라는 것, 뭐 드라마라는 것,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보는 그 장면 뒤의 세계를 마주하게 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이 영화 전반에 걸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감정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술이 삶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준이, 그러니까 전소니 배우의 동생이자 뮤지션인 정준희 씨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준희 씨도 이 영화를 보셨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있나요? 혹시 준희 씨가 반응해준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어제 보라고 했어요. 꼭 봐야 된다고. 그래 아직 안 봤겠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주신 분 계신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영화의 제목이 센티멘탈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억이나 사물의 개인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센티멘탈 밸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대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기도 했네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항상 저는 그런 거이길 바라거든요. 어떤 풍경이길 바라서 내가 어릴 때 자주 갔던 길목, 막 자주 갔던 가게 이런 게 있으면 그 근처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1년 1년이 지날수록 싹 다 없어져요. 이제 거의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저는 뭔가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자포자기를 좀 일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그걸 담아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낭만이 없어요. 이번에는 낭만을 좀 기대하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집에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도 많이 계세요. 이 두 질문을 한번 엮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일단 전소니 배우에게 집이란 질문을 주신 분과 집이라는 게 하우스와 홈의 뜻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집의 의미를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는 집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한테 있어서는 하우스와 홈이 굉장히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고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사는 집이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혼자 사는 상태가 됐을 때도 이 집의 상태가 저는 약간 생물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 상태가 안정적이고 좋아야 저도 그 안에서 쉬는 게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근데 주로 영화를 보는 동안은 주로 하우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에세이 때문인지 집이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상기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캐릭터처럼 계속 좀 받아들이게 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게 있죠. 각본을 볼 때 노라처럼 이게 너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절로 눈물이 난 적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의외인데? 없어요? 저 요즘 눈물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어요? 과거엔 많았는데 요즘. 아니 각본을 읽을 때 본 적이 없어요? 각본을 읽을 때 내가 운 적이? 나 이 영화 보고 내가 울었냐고 하는 줄 알았어. 각본을 읽을 때 운 적 많죠. 그게 너무 내 얘기 같아서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영화 보거나 책 보실 때 눈물 나는 게 나 같아서가 아니고 읽는 동안 제가 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이미 슬픈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잘 모르겠어.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걔가 되어가면서 읽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약간 동화된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볼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 연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GD 자리도 포함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렇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걸 정말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를 굉장히 긍정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실은 바꿀 수 없잖아요. 이 많은 시선들이 있다는 사실. 그 앞에서 얼마나 스스럼 없을 수 있느냐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연기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척하는 캐릭터를 항상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는데 채팅방에도 관련한 질문이 올라와 있어서 끝인사 들려주시면서 마지막 장면에 대한 소회도 같이 녹여서 끝인사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이 부녀가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 없이 끝내는 이 영화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의견 들려주시고 또 인사도 전해주세요. 어려운데요. 그게 가능한 순간이 오기를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누군가와 눈을 오래 마주칠 수 있다는 건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치유가 완벽히 완료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출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확 와닿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정말 완성형으로 끝났다면 좀 싫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게 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되게 상쾌하게 영화를 끝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 영화가 너무 좋았어서 오히려 더 말을 못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적이고 뭔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내 주변을 다시 보게 만드는 영화를 항상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관객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궁금해 해주시고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구스타프 배우께서 상을 받고 수상소감으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된다. 불이 꺼지는 순간에 모두가 똑같은 호흡이 되는 그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러 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감상으로 사유가 뻗어나가기를 제안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는 영화니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과 연결되어서 또 어떤 사유를 이 영화가 가져다 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좋은 주말 마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센티멘탈 밸류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소희 배우의 차기작도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